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연사,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고 반도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승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와이즈 클럽의 첫 번째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시가총액 3등이 어딜까요? 1, 2등은 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작년 말에 3등이 어디냐면 리노공업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시가총액 300억일 때부터 제가 그 회사를 봤고,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한 3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그걸 제가 직접 눈에 목격했던 그 이유가 충분한 회사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도 뭐 시가총액 한 100조 가까이 갔었잖아요. 많이 갔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조란 말이야. 중간이 너무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반도체 1등부터 50등까지 시가총액 순서를 좀 매겨보면요. 절반은 미국 회사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어디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11개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최근 동향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 텐데, 작년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동안 36%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올해 들어서 지금 4월 말까지 한 20% 가까이, 18% 정도 올랐어요. 많이 일단 반 정도는 오른 거죠. 분위기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때 주가상으로는. 실적은 엄청 안 좋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전 세계가.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 오른 걸 봤더니 엔비디아가 90% 올랐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잡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 끌고 올라가니까 나머지 그냥 딸려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결국은 이 상반기에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그 AI, 챗GPT, 이거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돌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좀 어렵냐 하는 거는 재고가 많은데 너무 많다는 거죠, 재고가. 사실은 제가 이 재고가 많다는 거를 한 거의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계속 지적을 많이 하고, 뭐 이런데 뭐 괜찮대. 삼성에서도 제가 이제 이거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좀 관리해야 되는, 이러면 아이 뭐 저 일상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우리 뭐 고객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좀 벌어졌고요. 지금 1분기 말에 지금 삼성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반도체 재고가 한 3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이 13조 7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뭐 하겠다?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에 계신 분들, 뭐 공무원분들, 뭐 정치 하시는 분들 자꾸 뭐 투자해라 막 이러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 반도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 재고 해줄 때까지 볼 때 투자 안 하는 게 낫고요. 반도체 자꾸 투자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해야지. 기술 해야 되는데, 반도체 투자하면 누가 좋을까요? 미국 IT 업체들만 좋습니다. 그냥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애플이 이번에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걔네 매출이 빠졌거든요. 근데 마진은 역대 최대 마진이 났어요, 애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 미국 언론에 보면은 뭐 서비스가 좋았네, 어쩌네, 뭐 그러는데 서비스도 별로 안 좋아졌어요. 뭐 조금 늘기는 했지만. 반도체가 가격이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 좋았잖아요. 왜요? 반도체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투자해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에 놀아나는 게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작년 말 기준인데 다들 지금 재고가 많아요, 다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감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D램 가격이 지금 뭐 2분기까지는 빠지겠죠? 근데 3분기부터 조금씩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가 오를 거냐. 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더블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평균으로 보면 가격이 올해가 44% 빠지고, 연평균으로 내년도에는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면 D램 시장이 올해는 뭐 굉장히 안 좋겠죠. 439억 달러. 근데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 7, 80% 증가하게 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조금 과격해 보이나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작년도가 778억 달러였어요.
디램 시장이.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가 툭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디램 시장이 내년도에 7, 80% 매출액이 성장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이익이 덜 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반도체는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 경험상으로 봐도라도 지금 이 정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강력한 그 감산을 하게 되면 저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지표로는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게 WSTS 사이클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왜 많이 보냐면 데이터가 되게 많고 일단 잘 맞아요, 사실. 주가랑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모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서 삐쭉하고 일단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제 경험상 보면 요때가들이 다 주가 저점이에요. 주가가 싸지는 않아요. 지금 뭐 내년도 실적이 좋아져도 작년보다 안 좋다 그러면 싸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결국에 앞에 사이클이 이제 찾아오면 그 공정의 변화나 이런 구조의 변화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 제일 변화나 아니면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지금이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많은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수요는 사실은 그냥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공급 곡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둘 다 바뀌긴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재고가 되게 많다. 그래서 조금 사이클이 과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기술이 뭐냐 이제 이런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그리고 EUV 그런 게 결국은 걔네들이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이 반도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챗GPT가 연산 요구량이 얼마냐면은 그거 한번 학습시키는데 GPU가 계산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GPU 중에서 최고급 말고 V100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정확히 얼마 걸리면 112억 초가 걸려요. 112억 초. 우리 1년이 몇 초일까요? 1년이 몇 초냐면 3,156만 초예요. 112억 초는 몇 년이냐? 355년이에요. 이거 언제 학습해 그러는데 그게 별로 안 걸려요. 왜냐하면 GPU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병렬 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355개를 쓰면 1년이면 학습이 끝나고요. 3,550개를 쓰면 한 달이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시키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반도체 그러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서비스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중요한 거는 챗GPT 이걸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오픈 AI의 챗GPT랑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챗GPT 지금 할 때 보면 한 번 저희가 쿼리가 왔다 갔다 할 때 클라우드 코스트가 얼마가 발생하면 2센트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가 돈이 그만큼 2센트를 버는 거지. 전 세계 한 1억 명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질문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면은 10억 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얼마를 버냐면 2천만 불을 벌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에 2천만 불. 그 1년이면 얼마니까 73억 불입니다. 73억 불.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늘렸잖아요. 바드가 이게 히트를 치는 않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구글도 줄였던 캐펙스를 늘리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부족했던 서버에 관한 투자, 그쪽에 관련된 반도체, 뭐 DDR5 전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메모리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HBM인가 하는 반도체의 가격은 사실은 D램은 떨어져도 그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업황을 돌리는 시기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아니면 늦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가 한번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떴던 종목들이 보면 한미, 주성,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정도가 떴었거든요. 흔히 이게 좀 유망하다는 후공정이 뜬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버렸는데 주가가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혹시 의견 같은 게 먼저 이제 뒤에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미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 심지어는 이제 주성까지도 포함해서 보면은 여기가 비메모리 쪽 비중이 좀 많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성도 지금은 아직 뭐 메모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반도체 회사 그 회사랑 현재 뭐 장비 개발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납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모멘텀인 거죠. 한미 하나 주성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좀 기대감들이 있는 건 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은 엔비디아의 그 가장 비싼 이 GPU가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0만 원이에요. 이제 거기에 HBM이 들어갑니다. HBM 삼성 그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그 D램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이 그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 업체가 나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간 GPU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사실은 그 가격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은 이제 미미하죠, 사실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하이닉스도 뭐 그냥 뭐 몇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정도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가진 강점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최첨단 D램에서 오히려 삼성보다 약간 앞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쪽 시장이 이제 얼마큼 커질지는 저도 이제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확대가 되면 이제 하이닉스에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GPU 말고 NPU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퓨리오사랑 라벨리온 쪽. 퓨리오사 뭐 훌륭한 회사죠. 훌륭한 회사고 뭐 저도 이제 좀 알아요. 이제 그 회사들을 좀 잘 아는데 이제 보면 국내에서도 보면 퓨리오사나 뭐 리벨리온도 있고 뭐 모빌린트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사피온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지금 성능이 좋다, 머신러닝 성능이 좋다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냐면 되게 많아요. 중국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엔비디아를 계속 쓰느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강점이 뭐냐? 설계를 잘하냐? 설계도 잘해요. 잘하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은 뭐냐면 그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퓨리오사 칩 뭐 좋죠. 되게 좋고 이제 저는 뭐 분명히 그 시장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칩을 갖다 쓰면 이게 인공지능이 되냐 이거예요. 갖다 꽂으면 아니잖아요. 누가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냥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를 다 써요. 퓨리오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로 개발한 것들을 자기네 이걸로 바꿔주는 이걸 해준대요. 자기네 그 호환되게 이제 해준다는 거지, 자기네가. 그럼 그게 100% 호환이 되냐 이제 물어봤죠. 100% 호환이 되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소프트웨어는 지금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된 거죠. AMD도 사실은 지금 건드리기 어렵고 인텔도 그걸 놓친 거고 예전에 애플도 한번 그걸 바꿔보려고 사실 AMD랑 같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쿠다를 쥐고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죠.